할머니가 우리 아빠 엄마예요? 외동아들의 장례식장, 10살 아이의 한마디에 재벌 여회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색 비닐을 눌러쓴 채 기침하는 창백한 아이, 손에는 들꽃 한 송이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죽은 아들에겐 이미 결혼해서 아들 준서까지 있는데 대체 어떤 여자와 낳은 아이일까요? 하지만 이 아이의 등장으로 밝혀질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앞은 이른 아침부터 검은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중계차 5대가 도로 한쪽을 점령했고 철제 펜스 너머로 카메라 렌즈들이 번쩍였죠. 경호원 20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조문객들의 동선을 통제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헌화 라인이 입구부터 분향소까지 이어졌고 영정 사진을 비추는 조명은 은은하면서도 엄숙했습니다. 도연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영정 앞에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든 자세였지만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작은 상자가 그녀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었죠. 금장 만년필, 깨진 휴대폰, 그리고 우울증약이 든 봉투. 아들 지역의 유품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녀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은 철저히 절제되어 있었죠. 며느리 민정은 그녀 옆에서 완벽한 상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눈물을 닦는 손수건의 각도까지 계산된 듯 했죠. 그때였습니다. 분향소 입구에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초라한 코트를 걸친 아이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하늘색 비닐을 깊이 눌러쓴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들꽃 한 송이만 들고 있었죠.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등장에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누구야? 혼자 왔나? 속삭임이 점점 커졌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아이를 향해 줌을 당겼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다가가 제지하려던 순간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되었죠. 아이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죠. 그리고 가느다란 기침을 한 번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장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셔터 소리만 탁탁 울려 퍼졌죠. 민정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공포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무표정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도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름이 뭐니?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죠. 눈동자가 맑으면서도 어딘가 지역을 닮아 있었습니다. 정윤호요. 아이의 대답은 짧았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도연의 표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때 윤호가 갑자기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 아빠 엄마예요?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윤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울지 마세요. 그 순간 도연의 완벽한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말만이 귓가에 맴돌았죠. 아빠가 원망하지 않는다고. 도연의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68년 인생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회장도 철의 여인도 아닌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울음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지만 아무도 도연을 일으켜 세우지 못했어요.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 날 것이었기 때문이죠. 윤호는 작은 손으로 도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10살 아이의 위로가 오히려 도연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민정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윤비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취재진 통제하세요. 지금 당장. 경호원들이 재빨리 기자들을 막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너진 모습, 그리고 의문의 아이가 던진 충격적인 말들이 모두 카메라에 담긴 뒤였으니까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참견했죠. 혼외자 아니야?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붕괴했습니다. 완벽하게 유지하던 표정 관리가 한순간 무너진 거죠.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보호하려는 본능이었어요. 윤호는 그때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재빨리 부축했는데 정하은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마트 캐셔 조끼를 입은 채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모습이었죠. 윤호야, 괜찮아? 하은이 아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닐을 더 깊이 눌렀었죠. 그 손동작에서 도연은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아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는 걸요.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정장은 구겨졌고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에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회장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할머니의 눈이었죠. 고맙다, 아이야. 도연이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바라봤어요. 두 여자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혼란, 그리고 미래의 불안이 뒤섞인 시선이었죠. 퇴장하려는 그들에게 기자들이 붐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차단했지만 소란은 이미 커진 뒤였죠. 도연은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속 지역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방금 전 아이의 눈동자와 겹쳐지면서요. 지역아, 그 아이가 내게 무슨 말을 들은 걸까? 원망하지 않는다니. 그녀의 독백이 분향소에 울렸습니다. 아이가 전한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지역의 아이인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아이의 말이 그녀의 영혼을 뒤흔들었다는 것. 민정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 했죠.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공포인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윤호가 엄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등에는 세일표를 자르다 생긴 듯한 칼자국이 선명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따라붙었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유품함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죠. 깨진 휴대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아니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회장님, 언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윤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놓고 간 들꽃을 바라볼 뿐이었죠. 노란 민들레였습니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꽃이었죠. 분향소의 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 왔다 갔고 카메라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렀죠. 아이가 무릎 꿇고 있던 그 자리예요. 정윤호.
그녀가 조용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그리고 아이가 전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하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장실 대신 지역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한 점 없이 보존된 공간에는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책상 위 달력은 사고 당일에 멈춰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지문이 선명했습니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 정윤호라고 합니다. 어머니 정하은 씨와 구로구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편의점과 골목 CCTV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종이 모서리만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죠. 그 아이가 정말 지역의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정하은.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윤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인사 기록을 확인했죠. 2015년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5년. 지역이 28살 때였죠. 그때의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죠. 엄마, 사람을 지키는 게 회사 아닌가요? 28배 지역이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은 떨리고 있었죠. 나도 혼자 너를 키우며 이 자리까지 왔어. 미혼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는지 알아? 이제 와서 회사를 잃을 수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렸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 비서실 여직원? 지여가 현실을 봐.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그래서 제 인생을 팔라고요? 지역의 절규가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회사가 무너지면 수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아. 내 개인의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하은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인사도 없이 사라졌죠. 그로부터 10년 후인 지금 도연은 경호원 2명만 대동하고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구로구에 도착하자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 대신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했고 골목마다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었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무너뜨린 두 사람의 삶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하은의 얼굴이 보였죠. 마트캐셔 조끼를 입은 채였고 손등의 칼자국에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도연을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아이를 보러 왔어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나가세요. 하은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도연이 급히 말했죠.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안에서 윤호의 기침 소리가 들렸죠. 엄마, 누구예요? 윤호가 방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색 비닐을 여전히 깊이 쓰고 있었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의 할머니. 하은이 재빨리 아이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도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지혁 씨 아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차가운 빗속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닫힌 문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졌습니다. 귀가하는 차 안에서 민정의 전화가 왔습니다. 언론이 움직입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정말 지역에 아직 확실한 건 없어. 도연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지역에 깨진 휴대폰을 꺼냈죠. 전원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껐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는 순간 무언가가 보였지만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회장실로 돌아온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죠. 윤 비서가 추가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정하은 씨는 10년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당시 비서실 막내였는데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지역 전무님과 같은 프로젝트에 있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도연의 손이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했거든요. 이사회의 압박, 정략 결혼 요구, 그리고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잔인한 선택.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아보세요. 윤 비서가 나간 뒤 도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지역의 필체로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펼치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 아이가 정말 지역의 아이일까? 하은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10년 전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을까? 휴대폰 화면에 윤호의 사진이 떴습니다. 윤 비서가 보낸 CCTV 캡처였죠. 비를 맞으며 걷는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모자를 꼭 잡고 있는 그 손이 왜 그렇게 애처로워 보이는지요. 만약 내가 정말 지역의 아이라면 도연은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목소리가 지역을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이사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20명의 이사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연을 바라봤죠. 장례식에서 일어난 소동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백발의 김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천천히 시선을 돌렸죠. 68년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리라니요. 10살 아이를 처리한다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김 이사가 헛기침을 했죠. 그게 아니라 언론 대응 말입니다. 주가가 벌써 3%나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이 보호가 먼저입니다. 법무팀은 미성년자 사생활 침해 관련 대응을 준비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죠.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포기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정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제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죠. 손에는 준서의 사진이 든 액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서가 불안해해요. 아빠 없이 처음 보내는 밤이라서요. 도연은 손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6살 준서는 지역을 빼닮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윤호의 얼굴이 더 떠올랐습니다. 준서는 잘 돌봐. 그리고 그 아이 얘기는 꺼내지 마. 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금세 숨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도연은 서랍에서 지역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펼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봉투만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넣었죠. 저녁 무렵 도연은 민정과의 첫 상견례를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스펙과 매너를 갖춘 여자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나는 회사를 지켰고 아이를 잃었다. 도연은 빈 회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혼외자 루머 대응을 요구했거든요. DNA 검사라도 해서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박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사람부터 지키겠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도연의 권위는 여전히 절대적이었으니까요. 윤 비서는 온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아동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올라온 기사들을 수집해서 법무팀에 보냈죠. 삭제 요청과 경고 공문이 즉시 발송되었습니다. 언론팀 회의실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침묵이 답입니다. 대응하면 더 커집니다. 아니요, 선제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도연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침묵하세요. 아이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언론팀장이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도연은 지역의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깨진 화면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파일명은 간단했죠. 녹음일.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죠.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한편 민정은 자신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자문과 통화를 하며 메모를 했죠. 유전자 검사는 아동권 침해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준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용은 짧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도연은 그 시각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그 불빛들 속 어딘가에 윤호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지금쯤 잠들었을까요? 아니면 아픈 몸으로 뒤척이고 있을까요? 회장실 책상 위에는 윤호의 CCTV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작은 뒷모습, 하늘색 비닐을 꽉 잡고 있는 그 손. 도연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강윤호. 아니, 정윤호.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성이 다르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건 아이가 왜 지역을 아빠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깨진 휴대폰 속에 10년 전 기록 속에 그리고 어쩌면 지역이 남긴 편지 속에도요. 하지만 도연은 아직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녀였지만 진실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어머니일 뿐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아침, 민정은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언론 자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죠. 유전자 검사는 아동권 침해입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언론 자문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화면에는 키워드 목록이 떠올랐습니다. 아동 인권, 사생활 침해, 강압적 검사, 재벌의 횡포, 배포 시점까지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하은의 근무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주변 정보를 모으는 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트 교대표, 출퇴근 시간, 병원 방문 일정까지 그레이존에 있는 정보 수집이었죠. 오후가 되자 민정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도연의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선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에게 검사를 강요하시면 또 상처받을 거예요. 이미 아빠를 잃은 아이인데.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의로운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죠. 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상처라면 거짓은 독이야.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민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윤 비서는 장례식장 외부 CCTV를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었죠. 민정 측 인물로 보이는 누군가가 검은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 확실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려웠어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윤 비서는 혼잣말을 하며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안 되니까요. 밤이 되자 민정은 서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은 도연의 조카로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오빠 가문을 지켜야 해요. 이모님을 설득해 주세요. 이사회 분위기도 관리하고요. 민정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태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애매하게 대답했죠. 가족이니까 돕지. 하지만 방법은 내가 정할게. 전화를 끊은 민정은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려면 피라도 묶어야 했어. 그녀의 독백은 차창 밖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관객에게만 들리는 그녀의 진짜 마음이었죠. 집에 돌아온 민정은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6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죠.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속삭임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이에게는 평온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마음속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 2시 민정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역의 사고 당시 뉴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일시정지와 재생을 반복하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죠. 그녀의 표정에는 냉혹함과 공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이용하는 자신이 무서우면서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한편 도연은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죠. 책상 위에는 하은과 윤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이미지였지만 그녀에게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여가, 내가 남긴 아이가 맞는 거니? 도연의 물음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이미 없었으니까요. 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민정 상무님 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언론자문 대행사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민정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요. 하지만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윤 비서가 나간 후 도연은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역이 남긴 편지였죠. 하지만 여전히 펼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봉투만 쓰다듬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의 문자였죠. 윤호가 학교에서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수군거린대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민정은 그 시각 태웅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완벽한 화장을 하며 중얼거렸죠.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그들처럼 되어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죠.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윤비서는 회장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CCTV 영상들을 교차 분석하는 중이었죠. 노트북, 상가, 분식집의 영상들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례식 전날 낮 2시 분식집 앞 화면이었죠.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하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입모양이 선명했어요. 아이 데리고 오지 마. 그 여자는 민정이었습니다. 윤비서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틀림없었어요. 걸음걸이, 체형, 손목의 시계까지 민정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같은 분식집에 지역이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갔죠. 그리고 하은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음성은 없었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도연은 화면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이건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 윤호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끔찍했죠. 오후가 되자 민정이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영상 합성일 수 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죠. 법무팀이 원본성이 높다고 판단했어.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윤호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문자가 아이들에게 발송됐다는 거였어요. 내 진짜 아빠 찾아봐. 하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학교 생활지도부와의 면담도 잡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법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파라치 접근 금지와 취재 제한을 요청했죠. 학부모회와의 간담회도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막기는 어려웠어요. 밤이 되자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호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하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의 휴대폰이 있었어요. 복구가 완료된 상태였죠. 음성 메시지가 있네. 하은은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아직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한편 도연은 하은에게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학습 스탠드와 공기청정기였죠. 익명으로 보냈지만 하은은 누가 보낸 건지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배려가 느껴졌어요. 윤호는 그날 밤 거울을 피해 화장실에 갔습니다. 모자를 쓴 채로 잠들려고 했죠. 탈모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 심각했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윤비서는 분식집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죠.
그날 낮에 여자가 왔었어요. 선글라스 쓴 사람. 그리고 밤에는 술 취한 남자가 왔죠. 둘이 울면서 안고 있더라고요. 사장의 진술은 영상과 일치했습니다. 증언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회장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이 하은에게 돈을 줬다는 것, 그리고 지혁이 마지막 날 하은을 찾아갔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민정은 그 시각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동권 침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이걸로 압박하면 검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론전에서는 유리할 수 있죠.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죠. 그날 밤 도연은 유품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이 보였어요. 하지만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죠.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보지 않은 진실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은도 같은 시각, 지역의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아이콘이 깜빡였죠. 하지만 그녀도 재생하지 못했어요. 윤호가 조금 더 크면 그때 들려줄게. 하은은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윤비서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았죠. 민정이 왜 돈을 줬는지, 지혁이 왜 마지막 날 하은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윤호가 정말 지혁의 아이인지, 모든 답은 아직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인이 곧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6시 도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윤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파파라치 매체가 윤호군 사진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윤호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하늘색 비닐을 쓴 창백한 얼굴, 손에 든 들꽃, 그리고 자극적인 제목이 보였습니다. 재벌가 혼외자?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은 초당 수십 개씩 달렸고 공유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아이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만 3%가 떨어졌죠. 이사회 긴급 소집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도연 회장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윤비서의 보고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한 일은 법무팀 소집이었죠. 아동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내보낸 모든 매체에 민형사 대응하세요.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를 소비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각 민정에게는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며느리로서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면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족 누구도 언론에 노출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준서는 더욱 그래요. 도연의 지시에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초조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한편 하은은 마트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몰려든 취재진에 둘러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죠. 정윤호 군이 정말 재벌가 혼외자인가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하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님들까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점장이 급히 다가와
그녀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정 씨, 당분간 휴가를 쓰는 게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점장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졌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문제였습니다. 윤호는 학교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 진짜 재벌 아들이야? 그럼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윤호는 복통을 호소하며 보건실로 갔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많이 아프니? 윤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았는데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10살 아이가 받기에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던 거죠. 도연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은이 모르게 병원비와 상담 치료비를 선결제했어요. 회사 돈이 아닌 개인 자산으로요. 행정팀에는 서류로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재단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도연은 새로운 제안을 했죠. 한부모 가정 지원과 아동 사생활 보호 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금 회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금을 늘린다니요.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죄책감의 사회 환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에는 뜻밖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얼굴 보호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서명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이지 마라. 여론이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를 공격하던 댓글들이 줄어들고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죠. 민정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여론전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 무렵 도연은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의 유품 휴대폰을 또다시 켰다가 껐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녹음 파일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지혁아, 내가 남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아직도 무서워. 그녀의 독백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어요. 하은은 집에서 윤호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도 심해졌죠. 엄마, 나 괜찮아? 윤호의 물음에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폭풍을 견딜 수 없다는 걸요. 윤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도연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언론의 폭로로 시작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언론 폭로 이틀 후 새벽 하은의 다급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거였어요. 열이 40도가 넘어요. 기침도 멈추지 않고 하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119를 부르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죠. 응급실에 도착한 윤호는 즉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화면에 하얀 그림자가 넓게 퍼져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폐렴 합병증입니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면역력이 너무 낮아진 상태예요. 지금이 고비입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가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링거줄이 연결되었죠. 윤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소식을 듣자마자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병원 입구에서 내린 그녀는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윤호의 모습에 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신이 내게 벌을 내렸구나. 그녀의 독백이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장은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완벽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은이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날카로운 말이었지만 도연의 젖은 정장과 무너진 모습을 보자 하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감정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연은 즉시 의료사회복지사를 불렀습니다. 퇴원 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영양관리, 간병 도우미, 주거 환기 개선, 학교 복귀 상담까지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하며 실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모든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은 개인 인감으로 보증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사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이었죠.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가족 되시나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할머니가 되기로 한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도연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아,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아이만 살려다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윤비서는 병실 보호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출입 통제, 커튼 설치, 가명 등록까지 민정 측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 거죠. 새벽 3시 병원 기도실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지역을 혼자 키웠어. 도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혼모였거든. 아이가 아플 때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무서움. 나도 알아. 하은이 처음으로 도연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엄마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독하게 살았어. 지역이 아버지 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결국 내가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 더 낮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이 아닌 슬픔을 공유하는 두 엄마가 된 거예요. 중환자실 모니터에서는 삑삑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윤호의 작은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죠. 산소 포화도는 90%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혼자가 아니야. 그때 윤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인 반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도연에게는 희망의 신호였어요. 하은은 도연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윤호를 바라봤죠.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를 혼자 두고 일하러 갔어요. 더 일찍 병원에 데려왔어야 했는데. 하은의 자책에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10년 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죄책감이 병원 복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입니다. 항생제가 듣기 시작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8시간. 이틀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민정은 병원 로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비서의 철통 같은 경계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병원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밤을 더욱 길게 만들었어요.
도연은 의자에 앉아 윤호를 지켜봤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혹시라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요. 하은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적이었다가 이제는 같은 아이를 걱정하는 보호자가 되었어요. 긴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모니터의 삑삑 소리와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48시간이 지난 새벽 5시 중환자실 모니터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윤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어요. 도연은 잠들지 않고 지켜보다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도연을 찾아 멈췄죠. 그리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윤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뜨거웠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 괜찮아. 그 순간부터 도연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였죠.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했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있어요. 항생제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가능한 회복이에요. 의사의 설명은 현실적이었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찾았어요. 하은이 다가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항상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죽을, 어느 날은 동화책을 가져왔죠. 옛날에 작은 씨앗이 있었대요. 도연이 동화를 읽어주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녀가 이제는 한 아이의 할머니로 돌아온 거예요.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정이었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짜 손자가 나타난다면 가짜 손자인 준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공포가 그녀의 눈동자를 흔들었습니다. 도연은 병동 전체에 가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감탄했죠. 어떤 분이 기부하신 거래요?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선의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윤호만이 아니라 모든 아픈 아이들을 위한 배려였죠. 윤호가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아빠 집도 그릴래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었어요. 지역이 살았던, 그리고 이제는 없는 그 집을 아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였죠. 하은은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고마움과 경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였죠.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복귀 계획과 상담 치료 일정을 짜야 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해 주세요. 아이가 더 이상 주목받지 않도록요. 윤호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도연은 미소를 지었죠. 병실에는 윤호가 만든 블록 작품들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집, 다리, 그리고 탐. 아이의 상상력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민정은 여전히 복도를 서성였지만 접근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비서의 철벽 같은 경계 때문이었죠. 그녀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하은은 도연과 함께 앉아 윤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윤호가 좋아하는 과학책이 있어요. 우주에 관한 거예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메모를 했죠. 할머니가 손자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오실 거예요? 그럼, 매일 올게. 도연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신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윤호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회복은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도연은 권력자에서 할머니로, 하은은 적대자에서 협력자로, 그리고 윤호는 숨겨진 아이에서 사랑받는 손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윤호가 웃었다. 그 웃음이 지역을 닮았다. 나는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되어가는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된 거였죠. 퇴원 일주일 후 도연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유전자 검사 동의서였습니다.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어떨까? 비공개로 아이는 동반하지 않고 결과도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죠. 그리고 10년 전의 상처가 폭발했습니다. 그 애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낸 건 회장님이었어요. 지혁 씨와 저를 갈라놓은 것도 회장님이었고요. 또 상처 주실 겁니까? 하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상처를 막을게. 권력의 언어가 아닌 책임의 언어였습니다. 하은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각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동권 침해 관련 공개서안 초안이 놓여 있었죠. 필요하면 언제든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민정은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압박 카드로 보류한 거예요. 시기를 기다리는 거였죠. 윤 비서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봉투를 주고받던 여자가 언론 대행사 프리랜서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민정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실마리였죠. 다음 날 윤호의 담임교사가 하은을 찾아왔습니다. 윤호가 일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할머니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요. 선생님이 보여준 메모를 보며 하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가 도연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에 도연은 윤호에게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브릭블록 세트였죠. 아이의 건축 관심사와 연결된 선물이었어요. 이걸로 뭘 만들고 싶니? 집이요.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다 같이 사는 집이요. 윤호의 대답에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블록을 만지며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에 동의합니다. 비공개, 아동 비동반, 결과 제한 공유 조건으로요. 하은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도연은 짧게 답했죠. 고맙다. 장문의 설명 대신 존중의 마음을 담은 한마디였습니다. 한편 민정은 서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가문을 지켜야 해. 도와줘. 태훈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도울게.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 시각 하은은 집에서 지역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음성 메시지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죠.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뗐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서 멈춘 거예요. 진실과 마주할 타이밍을 또 한 번 미룬 거죠. 도연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윤호가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집이었죠. 가족. 도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민정은 집에서 준서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죠.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윤호의 재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빈혈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죠. 이대로만 가면 정상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의사의 말에 하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도 미소를 지었죠.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과 하은 사이의 벽에, 민정의 계획에, 그리고 숨겨진 진실의 봉인에도요. 이제 모든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윤호가 웃었다. 진짜 오랜만에 본 웃음이었다. 어쩌면 도연 회장님이, 아니, 할머니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검사 예약 당일 아침, 민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은이 일하는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완벽한 화장과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하은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하은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정이 다가오며 말했죠. 아이가 뭔 죄예요? 또 빼앗기게 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슬쩍 보여줬어요. 아동권 침해 소송 관련 문서였죠.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윤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정과 법적 압박을 동시에 받은 거예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도연은 병원 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명 코드로 모든 준비를 마쳤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어요. 하지만 하은의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검사는 연기되었습니다. 민정의 압박이 통한 거였죠. 그날 오후 윤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기기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택배 포장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도감청 장치예요. 발신지를 추적하자 태운 계열 보안팀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지시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할 만했죠. 저녁 무렵 민정과 태훈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재무자료가 오갔어요. 가문을 보호해야죠. 민정의 말에 태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진짜 관계는 아직 봉인되어 있었죠. 준서는 학교에서 가정형편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자주 집에 없어요. 6살 아이의 솔직한 대답이었죠. 선생님은 메모를 했지만 밖으로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정은 검사 연기를 자신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언론팀에 연락해서 감성적인 기사를 발주했어요. 아이를 지키는 엄마의 이야기로 가세요. 그녀는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에서 윤 비서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정 상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내가 먼저 믿을게. 도연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관계의 신뢰를 스스로 걸기로 한 거예요. 그날 밤 하은은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역에 휴대폰이 있었죠. 음성 메시지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줘.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술에 취한 지역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고 당일 밤에 남긴 메시지였죠. 하은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런 말을 남긴 거야? 지역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감싸려 했다는 것도요. 하은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진실을 피하지 않겠어. 윤호를 위해서라도. 결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진 거였습니다. 민정은 그 시각 집에서 준서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죠.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정과 태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시간이 모든 걸 밝혀줄 거야. 그녀의 독백이 빈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윤 비서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도감청 장치, 봉투 교환, 재무자료 이동,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하은은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지역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봉인되었던 진실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의 거짓, 태훈의 비밀, 그리고 지역이 남긴 진실. 모든 것이 곧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윤 비서는 회장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CCTV 영상들을 교차 분석하는 중이었죠. 노트북 상가, 분식집의 영상들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례식 전날 낮 2시 분식집 앞 화면이었죠.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하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없었지만 입모양이 선명했어요. 아이 데리고 오지 마. 그 여자는 민정이었습니다. 윤 비서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틀림없었어요. 걸음걸이, 체형, 손목의 시계까지 민정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같은 분식집에 지역이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들어갔죠. 그리고 하은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음성은 없었지만 손짓과 표정만으로도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도연은 화면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날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이건 밖으로 내보내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 영상이 공개되면 윤호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끔찍했죠. 오후가 되자 민정이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영상 합성일 수 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죠. 법무팀이 원본성이 높다고 판단했어.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윤호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익명의 문자가 아이들에게 발송됐다는 거였어요. 내 진짜 아빠 찾아봐. 하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죠. 학교 생활지도부와의 면담도 잡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연은 법무팀을 총동원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 파파라치 접근 금지와 취재 제한을 요청했죠. 학부모회와의 간담회도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이미 퍼진 소문을 막기는 어려웠어요. 밤이 되자 하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호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하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의 휴대폰이 있었어요. 복구가 완료된 상태였죠. 음성 메시지가 있네. 하은은 재생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아직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한편 도연은 하은에게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학습 스탠드와 공기청정기였죠. 익명으로 보냈지만 하은은 누가 보낸 건지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배려가 느껴졌어요. 윤호는 그날 밤 거울을 피해 화장실에 갔습니다. 모자를 쓴 채로 잠들려고 했죠. 탈모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 심각했습니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윤비서는 분식집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죠. 그날 낮에 여자가 왔었어요. 선글라스 쓴 사람. 그리고 밤에는 술 취한 남자가 왔죠. 둘이 울면서 안고 있더라고요. 사장의 진술은 영상과 일치했습니다. 증언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회장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정이 하은에게 돈을 줬다는 것, 그리고 지역이 마지막 날 하은을 찾아갔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민정은 그 시각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아동권 침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이걸로 압박하면 검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론전에서는 유리할 수 있죠.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죠. 그날 밤 도연은 유품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이 보였어요. 하지만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죠.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껐습니다. 보지 않은 진실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하은도 같은 시각, 지역의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아이콘이 깜빡였죠. 하지만 그녀도 재생하지 못했어요. 윤호가 조금 더 크면 그때 들려줄게. 하은은 휴대폰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윤비서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았죠. 민정이 왜 돈을 줬는지, 지역이 왜 마지막 날 하은을 찾아갔는지, 그리고 윤호가 정말 지역의 아이인지, 모든 답은 아직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인이 곧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터지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공개 DNA 검사가 진행된 날, 도연은 회장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윤호와 준서의 검체 봉투가 들려 있었죠.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2시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정윤호, 친자 확률 99.9%.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정말 지역의 아이였어요.
진짜 손자였던 거죠.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두 번째 종이를 펼쳤을 때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준서, 친자 확률 0%. 침묵이 흘렀습니다. 6살 준서는 지역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요? 윤 비서가 추가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출생신고서, 산부인과 기록, 산전 검사 일정을 모두 대조한 결과였죠. 준서의 생부는 서태훈 전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의 조카 태훈, 그가 준서의 진짜 아버지였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사실이었습니다. 태훈 전무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산전 서류에 민정 상무가 대리 서명한 흔적이 있어요. 간호사 증언도 모호하고요. 민정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녀는 태훈의 아이를 지역의 아이로 속였던 거예요. 도연은 민정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정이 들어왔을 때 도연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넌 내 아들을 죽였어. 거짓으로.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절망이 담겨 있었죠.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어요. 그 집에 들어오려면 피라도 묶어야 했어요. 살아남고 싶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민정의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재벌가에 들어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속였던 거예요. 나가. 도연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민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갔습니다. 태훈에게도 진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민정을 찾아갔죠. 왜 나를 썼어? 왜? 태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문이 원했잖아. 완벽한 혈통, 완벽한 후계자. 당신도 즐겼잖아.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공범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민정과 태훈 모두를 가문과 회사에서 분리시키기로요. 침묵 속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법무팀이 준비됐습니다. 민정 상무의 사기 혐의, 태훈 전무의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을 끝낼 때였어요. 그날 밤 도연은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제 제대로 사과하러 갈게.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었죠. 민정은 집에서 준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잠들었어요.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이 아이의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났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때였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거짓보다는 나았어요. 윤호가 진짜 손자라는 사실에 감사했고 준서에게는 미안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거짓에 희생된 거였으니까요. 지여가 이제 진실을 마주했어. 내가 남긴 아이를 지킬게. 도연의 독백이 빈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영혼의 어둠을 지나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민정의 거짓, 태훈의 비밀, 그리고 윤호의 진실까지.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고 책임을 지는 것뿐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심야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팀, 재무팀, 감사팀 핵심 인원들이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전쟁을 앞둔 작전실 같았습니다. 태훈 일가와의 지분 신탁을 모두 해지합니다. 자회사 공급망도 단절하고요.
도연의 선언에 팀장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회사 구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결정이었거든요.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최소 20%는 떨어질 거예요. 재무팀장의 경고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무너져도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었죠. 아침 9시 공시가 올라갔습니다. 특정 계열사와의 계약 해지, 내부 거래 재점검. 증권가는 발칵 뒤집혔어요. 주가는 장 초반에만 15%가 떨어졌습니다. 태운의 회사는 즉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금 흐름이 마비되고 채권자들이 압박을 시작했죠. 태운의 아버지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죠. 도연의 독백이 빈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민정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프레임을 다시 만들려 했죠. 하지만 윤 비서가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 영상과 자금 흐름 단서를 합법적 경로로 감독기관에 제출한 거였습니다. 민정 상무의 횡령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윤 비서의 보고에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범죄자였던 거예요. 회견을 하루 앞둔 밤 도연은 연설문을 다시 썼습니다. 가문이라는 단어를 모두 지우고 대신 아이와 사람이라는 말을 넣었죠. 이제 가문이 아니라 사람을 지킬 때야. 펜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은 집에서 윤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진실이야.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거든.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살 아이지만 이미 많은 걸 겪었으니까요. 준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6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죠. 도연은 준서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죄 없는 아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요.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일부는 도연의 결정에 반발했어요.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도연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사회 의장이 정리했죠. 도연의 리더십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지역의 음성 메시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회견장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테스트를 시작했죠. 도연은 연단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머금었지만 단단했어요. 태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민정과의 관계도 회사에서의 위치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그의 독백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엄마 옆에서 놀고 있었죠. 아이는 아직 상황을 모르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회사는 흔들리겠지만 진실 위에 다시 세워질 겁니다. 지여가, 이제 내가 원했던 대로 사람을 먼저 지킬게. 그녀의 다짐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불빛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검은 무대 바닥에 도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내일이면 그녀는 회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할머니로 세상 앞에 설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문을 자르는 칼을 든 도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생중계 카메라들이 연단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죠. 오전 10시 정각
도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첫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핑계 없는 책임의 언어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윤호는 제 아들 지역의 친자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십시오. 10살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위반 매체에는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힐 것이 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할 차례였어요. 강준서는 지역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는 어른들의 범죄입니다. 개인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법적 처리는 진행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경영 공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은? 승계 문제는? 도연은 모든 질문을 듣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할머니로서 서 있었습니다. 지역이 남긴 음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한 문장만 전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회견이 끝난 직후 도연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도연 지역재단을 설립합니다. 아동 사생활 보호와 희귀질환 지원이 주요 사업입니다. 특히 학교와 병원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겠습니다. SNS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냉소와 감동이 뒤섞였지만 그래도 아이는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민정이 만들려던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비에서 하은과 윤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나오자 세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윤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윤비서가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역소송 준비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먼저야. 그녀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어요. 회견장의 플래시가 멀어지고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로비에 울렸죠. 민정은 TV로 회견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준서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아이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날 준비였죠.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온라인에서는 여론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재벌도 인간이었네. 아이는 죄가 없다. 도연 회장, 존경합니다. 비난보다 이해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이제 집으로 가자. 그녀의 말에 윤호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집이에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집이야.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로는 회견장이 멀어지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세상 앞에 진실을 고백한 도연은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회견이 끝나고 일주일 후 도연은 평상복 차림으로 구로의 반지하를 찾았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낡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떨렸죠. 문 앞에 서자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늦어서 미안해. 나는 회장이 아니라 내 할머니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은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에서 윤호의 얼굴이 보였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기에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관객도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세 사람은 작은 방에서 따뜻한 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도연의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권력자가 아닌 할머니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집을 마련하고 싶어. 증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야. 조건은 하나, 윤호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도연의 제안에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윤호에게 스케치북을 건네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함께 짓자.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건축가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봄이 왔습니다. 지역의 묘소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윤호가 들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웃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이 세워졌구나. 그녀의 독백이 봄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민정과 태훈은 완전히 절연되었습니다. 태훈의 회사는 계약 단절과 신뢰 상실로 무너졌죠.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상화의 결과였습니다. 도연 지역재단의 첫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동 사생활 보호와 재생 불량성 빈혈 지원이었죠. 윤호 같은 아이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새집 거실 벽에는 윤호의 첫 설계 스케치가 액자에 담겨 걸렸습니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하은이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호의 초등학교 앞에 검은 벤츠 세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도연이 직접 손자를 마중 나온 거였어요.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윤호는 당당했습니다. 우리 할머니예요. 자랑스럽게 외치는 윤호의 목소리가 교정에 울렸어요. 도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싶니? 할머니랑 집 그리고 싶어요. 진짜 집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차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하은은 새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추천서를 써준 덕분이었죠. 더 이상 마트 캐셔가 아니라 사무직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TV를 보며 웃고 숙제를 도와주고 내일 일정을 이야기했어요. 도연의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나는 회장을 내려놓고 오늘 아이의 할머니가 되었다. 마지막 장면, 윤호가 파란 비닐을 벗었습니다. 햇살 아래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반짝였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윤호의 말에 도연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은도 다가와 두 사람을 감쌌어요.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반지하의 어둠은 이제 없었어요. 밝고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빠져나가며 집 전체를 비췄습니다. 정원에는 윤호가 심은 들꽃이 피어 있었고 현관에는 세 켤레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진실 위에 세워진 새로운 가족. 거짓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세 사람. 이것이 도연이 찾은 진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도연 회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회사와 권력을 지키며 살았던 한 여인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깨달은 진실.
그것은 바로 가문이 아니라 가족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미혼모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던 그녀는 정작 아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 강도연은 68배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체면과 자존심 뒤에 숨어서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기회가 있으니까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주고받으셨던 분들, 며느리나 사위와 서먹하신 분들, 오늘이라도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해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용서하고 싶거나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